자, 요번에 이제 하는 거는 번정개혁이거든요. 예, 번정개혁인데, 번정개혁도 예전에 막부개혁과 비교해갖고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이제, 살펴보죠. 자, 번정개혁 내용 보면요. 각 번의 재정 제공 및 국력 회복을 위한 번정개혁을 실시했고요. 이때 국이라는 건 다이모들이 다이모들이 통치하는 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보면 막부의 댐포 개혁기에 각 번에서 번정 개혁을 추진했고 서남 지역의 토제마 변이었던 운번 토제마 변의 개혁을 운번 개혁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번정 개혁을 이제 주로 했던 번들이 이제 조슈 변이라든지 사스마 변 이런 변들인데 이런 변들은 성공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품 경제 발전과 이제 성과를 영주가 장악하고 유능하고 개명적인 중국 중하급 무사층을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또 상인세 역달과 연계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영내 물산 제도 전매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영내 이제 각기 물산들 특별 특산물도 있으면 이 특산물들을 그 당시 국산해소, 이 국산해소는 각 영내에 만든 특별 회사가 있어요. 그 목적 회사에 이제 납부를 하면 거기에 이제 납부하고 그 다음에 독점권을 장악하는 방법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영내 물산 전매제를 실시해서 번에 국산해소에 납품하고 그 다음에 독점권을 장악을 했다.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국산해소라는 것은 이제 영내 어떤 만든 특수 목적 회사 정도 되는 건데 요게 납품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름으로 독점 판매권을 이제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상인 세력들을 이제 연결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스마변 개혁과 이제 조슈본 개혁 보죠. 요게 이제 중요한 개혁인데 일단 사스마하고 조슈의 명칭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 사스마. 자, 사스마와 조슈의 위치를 좀 볼까요? 예. 사스마부는 이제 여기 가고시마를 중심으로 갖고 있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조슈부는 여기 이쪽 들어가면 이제 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죠. 산토나이카 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시모노세키예요. 하간이라고 하죠. 한자 적으면. 자, 여기가 이제 조슈번이죠. 여기가 나중에 여기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이제 사스마변을 내용을 볼게요. 자, 그 사스마번은 이제 번주가 조슈 시노사토라는 학원 무사를 등용해서 이제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스마 변에 가미가타 상인들이 있었는데 요 이제 상인 집단 명의죠. 지방 상인인데 이날 상인들에게 이제 빌린 채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분할 상환으로 했는데 요 분할 상환이 보통 50년, 100년이야. 되게 좋죠. 예. 그러면 그냥 해준 게 아니라 뭘 줬냐면 전매 특권을 줬어. 그래서 이 당시 그 번에서 국산 해소 같은 그 회사를 만들고 요게 이제 다 납품하게 한 다음에 요 그 아마미 제도의 사탕을 뭐냐면 판매권을 누구한테 줬냐면 가미가타 상인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가미가타 상인들 입장할 때는 그 뭐냐 분할 상속 뭐 50년 100년 이렇게 분할 상속하면 거의 자기 손해죠. 그런데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전매제가 실시되면서 이 독점 판매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전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분할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스마변은 또 하나 특징이 누쿠무역을 해요. 그래서 누쿠무역을 통해 재정을 타겠는데 원래 사스마 밑에 누쿠라는 그 섬이 있어. 오키나와 원래는 독립왕국이었다가 나중에 사스마 변에 의해서 군사적 침략을 받고 복속이 되거든요. 근데 형식상은 그때까지는 이제 왕국이라는 것들 유지해 놓고 사스마바가 이제 그 뭐냐면 중국과의 조공무역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사스마면은 또 뭐냐면 중개무역이 중심지기 때문에 또 이게 밀무역을 통해서 이제 뭐냐 막대한 이득을 얻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재정난을 타겠다. 그 다음에 그 근대화 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그 개혁도 같이 나요. 서양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서양식 포술과 채용, 무기 제휴를 하고요. 기계 공장과 설립을 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설립해서 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용광로, 유리국장, 서양식 방직 공자 같은 공장국 같은 걸 건설했다. 이런 거죠. 자, 조슈보는 그 농민의 요구를 인정하고 연공을 경감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 마찬가지 분할 상속 제도를 했다. 분할 상속 제도를 할 때 이제 아까 50년, 100년 이렇게 분할 상속을 하고, 그다음에 상한 제도를 하고 대신에 특정 상인들에게 상품 위탁 전매를 실시했죠.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사일 채무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번으로 전가시키고 번에서 연분 반제법을 실시해서 분할상속 제도를 하고 그다음에 상한 제도를 하고 상품 위탁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무마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이와 밀랍의 전매제를 실시했다. 어떤 책에서는 종이와 밀랍의 강화 이렇게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완화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냥 실시라고 했어요. 저는요. 예. 그다음 식상업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식상업이라는 것은 이제 상업을 이식한다는 뜻이죠. 상업 부흥하는 정책인데 이런 정책들은 이제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이제 했던 정책들과 연결돼 있어요. 예. 그리고 성박과 하물을 가세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시모세키라는 지역적 이점을 살렸죠. 이 시모세키 때 여기 들어가면 여기 통과하려면 일단 통행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기항지라는 게 있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성박들이 수지하고 화물도 보관해주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갖고 세금을 징수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양식군비라는 건 이제 그 서양식 군비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식 군비 제도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하급무사 등등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젠본이라든지 뭐 도사변이라든지 미토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젠, 도사, 변 개혁은 나름대로 성공했고 미토본 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벌적인 무사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요거는 뭐 중요한 그 부분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뺐어요. 그래서 사스마변과 조스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화 교재에는 그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에도 시대 때 문화를 보자. 이 에도 시대 문화는 예전에 그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아마 가마쿠나 막부 관련돼 갖고 문화 관련돼 갖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언급돼 있었는데 자, 하여튼 그 에도 시대 때 문화를 이제 보면 되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문화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이건 전국 시대 때 문화니까 제하고 전국 그 초창기 때 그 에도 시대 때 문화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17세기 후반 때 문화를 좀 볼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요 문화를 조닝 문화라고 하죠. 개덕구 문화하고 간세이 문화. 그래서 에도 중후기 때는 돈이 어디에 집중돼 있죠? 조닝에 집중돼 있죠. 그래서 조닝이 문화를 선도해요. 되게. 그래서 예전에는 공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사계층들이 문화를 선도를 했는데 이 조닝 계층이 문화를 이제 선도하게 된다. 걔도 중국이 때. 그래갖고 이제 그 문화를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문화를 개독구 문화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문화를 간세이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개덕구 문화는 교토 오사카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조닌 문화지만 에도 시대 때 문화, 에도 조닌 문화 이렇게 해갖고 두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유학의 발달 내용 볼게요. 이 유학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도 시대 때 유학이 발달됐는데 요걸 좀 알기 전에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과거제도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일본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았어.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조선인은 과거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유교 경전 해석이나 주자의 뜻도 그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일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항과 이의 같은 이제 문파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사림들은, 그 유학자들은 이항과 이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거기에 이제 각주를 형식으로 붙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딱 뭐냐면 중앙에 가골불교 중앙에 어떤 표준 답안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님들 같은 경우 유학자들도 이항이나 이의 같은 큰 문파 속에서만 그 안에서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유교 해석이 획일화돼 있어요. 음. 그런데 일본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벗어나.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부나 번에서 이런 주작을 강화시키긴 했지만 꼭 주작을 잘해야지만 꼭 관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 과거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그 뭐냐면 각 유교의 학파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유교를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각 변을 돌아다니면서 내 생각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채용을 해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변마다 이제 아니 각 학파마다 그 특징이 있어. 상당히 특징 개성이 있어요. 예, 유학도 상당히 다양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예, 그래서 일본의 그 에도 시대 때 유학은 상당히 다양해. 학파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 유학은 이제 크게 주제학과, 양명학, 고학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자, 일본의 그 주제학은 언제 도입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기록에 보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도입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 후기 때 도입됐고, 그다음에 고다이 고초항 있죠. 이 고다이 고초항도 이런 그런 주작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초창기 때 도입되는 주작은 되게 선정 승려를 통해서 도입된 거야. 그러니까 정통 그 뭐냐면 주작이 아니라 한번 선종해서 걸려서 들어간 거야. 예, 약간 해석돼 갖고. 그러면 정통 주작이 들어온 거는 언제 때냐? 요거는 임진왜란 때죠. 자, 임진왜란 때 많은 유학자들이 잡혀갔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간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영향이냐면 후지하다 세이코에 영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요 사람들 이름도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제자가 하야시 나잔이 있어. 요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요렇게 이제 형성된 게 경학이에요. 경학. 음, 경학이고, 그 다음에 이 주작은 또 남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이단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남학 같은 경우에는 발전돼 갖고 이제 뭐냐 신도 사상과 연결되는데 요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남학의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세 사람 이름 후지라가 쓰있고 그 다음에 하야시 나자 야마자키 안사이 요 세 사람 이름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세 사람 이름은 자, 그래서 이제 꼭 양명학을 보죠. 양명학은 명의 왕양명이 창시해서 지행합의를 했던 거고요. 도덕을 추구하고 그 실천을 강조하고 되게 주자학을 비판했어요. 주자학을. 주자학이 그 당시 간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체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구마자 반잔 오사 그에서 있겠다 미집 야사 그 사람들도 있고 나가의 도제도 있는데 요게 좀 기억할 사람은 그 뒤에 그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은 그
뭘로 기억해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군국주의자의 호시죠. 그래서 이 요시다 소이는 이제 그 제자들이 상당히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이토도 그 사람의 제자예요. 이 요시다 소이인. 예. 양명학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오사카에 갈려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던 양명학자 이 오시오 헤이카츠가 있죠. 이 사람도 이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고학은 뭐냐면 주제학이나 양명학이나 뒤에 그 원시 유학을 다시 해석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뭐냐면 첨단 유학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원시 유학인 공자, 맹자, 원뜻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갖고 요게 고학이야. 고학은 뒤에 국학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 국학하고 다른 거예요. 국학은 나라의 학문을 익힌 거, 우리 고대 학문이나 이런 것들 배우자. 그래서 종교의 주제학이나 양명이나 고학이나 다 유교에서 나온 거고 중국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일본의 고유 학문을 익히지 않은 게 국학이고 고학이라는 거는 그 예전에 그 주제학, 양명학 이전에 원시 유교를 공부하지 않는 거야. 어. 그래서 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규슈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에도 영향을 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유교 경전은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해석을 한 사람이야. 사회경제사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경전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면 뭐도 같이 이제 보게 되냐면 그 당시 사회 경제적 맥락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고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학문도 발달돼서 고중학과 연결돼 갖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학 3파를 설명을 했고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 게 주제학인데요. 자, 주제학의 배경은 이제 주제학의 군신 명분을 중시한 학문이기 때문에 봉건 지배에 적법하고요. 막부와 번외 권력을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돼서 간악화됐다. 특히 이제 전신의 전국 시대였잖아요. 전국 시대다 보니까 하극상이 많죠. 하극상. 네. 그래서 이제 에도 시대 때면 산업공사의 질서 그리고 막부와 번, 그래서 관계, 상하 질서를 확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딱 맞았다는 거야. 성리학은 계층 간의 차이를 강조해요. 그 질서를 강조하죠. 그래서 상하 정분의 니를 강조해요. 그래서 일본의 성리학의 특징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마음의 수양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 이와 기의 논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상하 전분의 위와 아랫사람의 어떤 계급적 질서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그거는 뭐냐면 애도 그 정실 하극상 방지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전국시대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일본 성리학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산업공사의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정당화시키고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막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임난과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이황사상인데 그중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간왕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특징은 심성문화 수양론보다는 사회 안정과 질서 확립을 되게 강조했다. 학자는 크게 학파는 경학과 남학이 있고요. 경학이 간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이제 학자로서 아까 언급한 그 호지하다 세이카 있죠. 조선 성리학자 간학과 교류를 하면서 주제학을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사서오경 외훈을 이제 했는데 요때 외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서오경에 그러니까 일본어 훈은 뭐냐면 훈을 달았다는 거야. 훈이라는 건 뭐냐면 뜻을 달았다는 거죠. 어, 일본 애들은 유교 경전이나 예전에 고문서를 읽을 때 우리처럼 운독을 하지 않아요. 운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을 때는 대, 소 이렇게 있잖아요. 음독을 하죠. 예. 근데 일본 애들은 이렇게 읽지 않고 이걸 크다, 작다 또는 큼직하다, 조그마다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뜻을 읽어요. 뜻을. 그래서 얘네들이 훈독을 하면 훈독이라고 하죠. 이 뜻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뭐냐면 그 해석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음독하고 훈독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는 음을 달아서 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읽는 게 아니라 뜻을 달아서 경전 읽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서오경을 일본어로 훈독을 한 거야. 적어 놓은 거야. 예. 이런 것들 가능했다. 자, 그 다음에 하야시 라젠이죠. 하야시 라젠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후지와라 고세이코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일본의 그 간학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아시아 교과에서 나오는데 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막부회와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군신 상하 간의 질서를 절대화시켰다. 아까 상하 정분의 이가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애동학부의 이념적 기초와 명분을 제공해줬다. 그 다음에 좀 약간 이단이었던 남학을 볼게요. 남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야마자카 안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도 외워두세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리학의 정통성을 강한 건 많죠. 근데 이 사람은 수가신도를 만들었어요. 수가신도 신도인데 예. 자, 이 스이카 신도라고 하는데 스이카 신도는 뭐냐면 약간 이제 유교에다가 성리학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냐면 신도적 요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켰어. 청왕 어떤 숭배사상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미토학에 영향을 줘요. 미토학은 그 에도 시대 때 종학파야. 종학파. 아직까지 뭐 양익파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지만 미토학에 종학파 영향을 주고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미토학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그 뭐랄까요? 반막부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이게 반막부적인 성격을 띠게 된 거는 미토학을 봤던 종학파들이 반막부적인 성격을 띠게 된 거는 언제 뜨냐? 메이진 유신 때부터 반막부적인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양이파와 결합이 되죠. 요게 요거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근데 성리학은 한계가 있었어. 자, 에도막부의 지배 이념으로 채택은 했지만 아직까지 사회 전반을 확산되지 못했다.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을 막 규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성리학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성리학 보면 그 당시 공자를 모시는 성전이 있잖아요. 대성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교도 모시고 뭐 중앙에 목모도 모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도쿄에 보면 유시민 성당이 있어요. 그 도쿄의 유시민 성당에서만 모셔요. 그래갖고 그 공자를 모시는 대성장이 있어. 여기만 모셔. 좀 약간 한계가 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양론이나 이게 심성론, 이기론 이런 것들 막 철학적인 것들은 연구 별로 안 해. 예. 그리고 또 뭐냐면 결혼 같은 각종 의례에서는 여전히 신도 의식, 불교 의식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전반으로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된 반면에 여기에서는 성리학 중에 일부만 받아들였고 주로 정치 이념, 통치 기술로만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처럼 그는 성리학적 차별 질서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일본 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제 영향을 줬는데 종황 양의 사상이나 네, 메이지 시대 때 청왕 권력을 강화시키고 남존 여비 사상을 심화시켰다. 자, 양명학을 보죠. 양명학은 지행합일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갖고 실천을 강조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모순점을 개혁하려는 혁신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 대개 보면 양명학자는 반체제 그 학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양명학파 안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하는데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반체제학자로서는 오시오 헤이야치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에도 맞고 말기 때 요시다 쇼인, 이런 학자들이 대부분 양명학자들이에요. 양명학자. 그 다음에 고학을 보죠. 고학. 고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원시 유학의 학문, 복고 학문을 이제 그 한다 해서 고학이라고 이제 했는데, 주제학과 양명학이라는 건 후세에 그 학자들이 해석된 학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공자, 맹자, 예, 그 학문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게 고학이에요. 국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명칭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국학은 아니에요. 자, 일단 주자 해석의 의의를 제기하고 원시 육경을 통해서 사설을 재해석한 거야. 왜냐면 그 원시 유학이 있죠. 육경. 육경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시, 서, 그다음 예, 춘추, 그다음에 역경, 그다음에 지금 없지만 악경 있어요. 자, 여기 사서인데, 사서라는 것은 뭐 논어, 맹자, 뭐 대학,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중용, 이런 거죠. 근데 대학과 중용은 이제 얘기 한 편에서 떼어갖고 하는 건데, 요 사서는 후에 이제 사서 집주자 해갖고 누가 재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주자가 재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자가 재해석한 신유학이에요. 재해석한.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육경의 학문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이제 육경의 학문을 통해서 사설을 재해석하자. 이런 걸 강조해. 그러니까 사설을 통해서 육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육경을 통해서 원래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 사설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고대 유학을 복귀시키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시대 때 원래 유교의 뜻을 알려면 그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고중학적인 방법론을 도입해요. 학문의 객관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어디에 영향을 주냐? 그 뒤에 국학에도 영향을 줘요. 국학 고학은 다른 학문이지만 일단 국학도 예전에 그 일본 야마토 정권을, 야마토 시대 때뭐 일본성이라든지 만역지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알게 돼야 되고 실증적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국학에 영향을 줬다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에 관심 있고 인간성을 존중해줬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규 쇼다이. 이거 두시겠죠? 이 사람은 정약용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약용 저서에 보면 노노 고금주에 이 오구쇼다의 견해도 많이 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적인 수용보다는 성인들이 만든 사회제도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이때 성인이라는 것은 맹자,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도덕보다는 사회제도, 경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치사상 학문 발달 중에 이제 국학을 이제 볼게요. 국학. 자, 국학은 우리 그 구한말 때나 일제시대 때도 이제 자주 듣던 소리죠. 국학. 그래서 국학이라는 것은 나라의 학문, 그 일본의 학문을 연구하는 거야. 그 앞에 이제 뭐 그 유교 관련된 내용들은 일본 학문이 아니잖아요. 예, 다 중국에서 건너온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학문이 아니라 그 당시 일본 고유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요거는 좀 후반기 때 등장했어요. 이 간세이 문화 때 18세기 말에서 등장했던 건데, 자, 국학의 배경을 볼게요. 막번 체제 동요하는 가운데서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정착이 되고, 신도 사상가 그리고 일본의 사회 연구에 자극을 줬다. 자, 특징을 보면 외래사상 영향받기 이전에, 외래사상이라는 것은 주로 유학을 말해요. 중국의 유학.
자, 유학을 받기 이전에 고대인들의 어떤 사상으로 돌아갈 걸 주장을 했죠. 예, 평화판 국수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요때 고대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야마토죠. 야마토 정권, 야마토 시대, 야마토 정신 돌아가는 거야. 음. 그래서 고대 일본의 모습을 그대로 이해를 주장하면서 고대 일본에는 야마토 정권의 청황제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학의 그 여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뭐 그 가타노 아츠마마노, 뭐 가마노 마푸치 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할 필요 없고 그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모토 노리나가가 나와요. 요 사람은 이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 모토 노리나가는 고대 정신, 야마토 정신을 체계화시켰어. 국학을 대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사기 일본의 그 역사책본 고사기가 있죠. 그 여기 있고 그다음 겐지 모노가타리 있어요.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일본의 장평 소설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그다음 헤이안 시대 때 여주 작가가 이제 만들었던 그 건데 하여튼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 고사기에는 신 그대로 도의 의미와 그다음에 모노노 아레야 이런 것들이 일본 혼과 관련돼 있다. 저도 왜 일본 혼과 관련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일본 혼과 관련돼 있다.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혼이라고 하죠. 하혼은 메이지 그 야마토 정신이야. 하온이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제 메이지 정권이 등장할 때 하온 양제라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말이 여기에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줬던 사람이죠. 음. 그래서 그 당시 야마토 정신 하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고사기 전에 고사기에 줄을 붙였죠. 그래서 고전 연구를 대승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후에 종황양이군이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국가 신도에 큰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모타노 그 노리나가 모토노 노리나가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낙을 볼게요. 나낙 이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이 나낙은 네덜란드 학문이라 갖고 나낙이라고 해요. 근데 네덜란드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여기 네덜란드 학문이 네덜란드에서만 만든 학문뿐만 아니라 되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학문들을 네덜란드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나낙이지만 실제 또 다른 말로 몰려 양학으로 불렸어요. 자, 그래서 나낙은 에도 시대 때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양 학문 연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가사키 데이지마 항구에서 그 네덜란드 사람으로부터 서양 학문을 도입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번역 관련된 거예요. 일단 학문을 도입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네덜란드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힘들었어. 간단한 인사말이야 그냥 배울 수 있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번역하려면 뭐 문법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 근데 진짜 맨 땅이죠 완전히. 그 다음에 뭐 사전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하냐 하면 이 스키타 갑바꾸라는 사람이 감바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뭐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그 네덜란드 그 의학서가 있어요. 원래 이제 주 번역은 실용적인 서적을 많이 번역했거든요. 의학서인데 이 독일어 원래 의학서인데 이걸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 번역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다시 일본어 번역하려고 했어요. 스키타 간파고는. 그래갖고 이때 스터디를 조직을 했어요. 스터디를 조직해갖고 이제 세네 명이 모여갖고 하는데 이게 힘든 거야. 사전이 없고 맨땅에 이제 해당하는 식으로 번역하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뼈를 보면서 하나 익히는 거야. 그 그림을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 이게 뼈구나. 뼈가 네덜란드 이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문법 구조는 이제 제대로 모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익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근데 이제 많이 알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많이 또 익힐 수 있죠. 문법 구조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3, 4년 동안 노력을 해갖고 결국에는 책을 하나 번역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해체 신서예요. 그래서 해체 신서는 요거 꼭 이름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요게 상당히 이제 뭐냐 최초 의학서죠. 번역 의학서인데 일단 이렇게 해체 신설 하나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술술 풀리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사전도 만들고, 예. 이 네덜란드어를 이제 알면 네덜란드어 또 뭐냐면 영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연결되죠. 프랑스하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뭐 사전을 통해서 어 영어 사전이나 프랑스 사전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대한 이제 뭐냐면 그 서양식 조어들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그 에도막도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번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본 애들이 그 이때 이제 그 번역하면서 일본식 그 번역 권투가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우리가 쓰이는 뭐 이성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자연, 낭만주의, 예. 이런 말들 등등이 다 요때 번역된 거예요. 일본식 조어죠. 그리고 우리가 뭐뭐 적이라고 붙인 거죠. 이렇게 뭐 간용적, 뭐 이성적 이렇게 적을 붙이는 그 전미사도 다 일본식 그 번역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줬다. 근데 그 번역의 이제 출발점이 됐던 것이 그 유명한 해체 신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난학을 공부하면서 서양식 합리주의 정신이 발달돼요. 그래서 세국제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도 형성했다. 근데 이제 보통 낙구나 다이모들은 난학의 필요성을 느껴. 근데 난학의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실용적인 지식이나 군사 기술에 관심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번역한 거 보면 의학서나 기술 관련된 서적들이에요. 예, 그 기독교나 이런 사상 같은 것들은 주로 번역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문화는 이제 그 상위 문화, 조닝 문화가 발달됐죠. 이 조닝 문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문화 중에 이제 뭐냐면 조닝의 생활 감정들을 반영하는 그 내용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하이카이, 뭐 시조풍의 일본식 문화가 발달했고, 그다음 가부키, 요 가부키는 유명하죠. 예. 그래갖고 연극 형태인데 주로 서민들의 연극을 이제 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춤, 제주를 결합하고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여자들이 출연해서는 안 돼요. 성인 남자들만 출연해. 예. 그래갖고 만약 여자 역할 할 경우에는 그걸 이제 여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가부키를 했던 그 연극 배우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가복기 안에 이제 소재가 약간 뭐냐면 오늘날만 좀 타락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부에서 이제 금지시키고 가복기 극장을 저 밖으로 어, 내보내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가부키가 그 당시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부키 배우들이 그 당시 오늘날 연예인 취급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부키 인물 중에 이제 여담이지만 그 이치가와 에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치가와 에비조와 이치가와 집안인 자체가 뭐냐면 그 가부키만 했던 집안이야.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계속 이걸 세습을 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치카 집안의 후손 중에 그 계속 이제 뭐냐면 그 이었는데 이때 12제 12대째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키자와 이제 에비조아가 그 집안이 내려왔던 18개의 종류의 가부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부키 18번이라고 해.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 18번이 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말 쓰나요? 예전엔 우리 때 썼는데 요 말이 가부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가부키 18번에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게 뭐냐 우키요에라는 게 있죠. 우키요에 풍속가죠. 이 우키요에는 파나예요. 파나 일종이야. 그래서
이 판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가복기의 연예인들을 이제 좀 판하거나 여인들을 좀 하거나 그다음에 자연풍광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서양에도 영향을 주죠. 왜냐면 17세기 이후에 임진한 이후에는 도자기 시장을 누가 장악하냐면 일본 애들이 장악해요. 왜냐 명종 교체기 때 이제 명나라에서 예전에 경덕궁이라고 있었잖아. 이 도자기가 되게 많이 생산했던 곳인데 거기 생산을 못하게 돼요. 시장을 이제 판로가 바뀌게 된 거죠. 그 시장을 그 당시 일본이 한국의 기술자들 데리고 와서 만든 도자기가 많이 팔리게 돼요. 아이따 도자기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서양을 소출할 때 그 당시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를 감싸잖아요. 이렇게 종이를 포장을 했는데 이 포장지를 값싼 그 가붓기 아니 그 우기요에 이 판화지로 이렇게 감쌌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도자기보다 이게 더 멋있어. 우기요의 그림이. 그래서 그 포장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았고 후에 인상파 영향을 주죠. 이게 그 인상파 연결돼 갖고 우기요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서양의 인상파에 영향을 줬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제 정근대 이제 끝났고, 예, 아니 그 에도 시대 때까지 이제 끝났고 이제 근현대 넘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근현대 부분은 이제 어쩌면 일본의 개항부터 출발하죠. 일본의 개항.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볼게요. 이 개항과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 중간 사이, 그러니까 1853년하고 1868년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 사건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일본의 개항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 페리죠. 일단 페리도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페리. 빨간색을 해야 되는데. 네. 1853년에 개항을 했어. 그러면 메이지 유신은 몇 년에 했죠? 1868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53년에서 68년 기간, 거의 15년 기간 동안 많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얘네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배경 아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군함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일본 애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흑선이라고 했어요. 예, 철갑선이죠. 철갑선이니까 이게 도를 흑선으로 해놨는데 이게 검은 그 배기 때문에 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철갑선을. 예, 그 당시 일본 배는 목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에도에 가보면 우라가가 있어. 그 우라가 만약에 이제 에도가 있는데 그 우라가에 내항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 바로 앞에까지 들어온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요게 포함해교다 그죠. 전함을 이끌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밑에 있네요. 미국 대통령 국서를 전달해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막부가 쫄아가지고 얘네들 특징이 이제 좀 강한 자에게는 좀 뭐 딱 숙이는 게 체제가 됐잖아. 그러니까 막부가 알겠다. 우리가 너네들 입장을 들었으니까 1년 후에 와라. 그래서 막부가 1년 후에 이제 와서 이제 계약을 약속하고 갔어요. 미국이. 그 1년 후에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그 맺어진 게 미국의 하친 조약이야. 미일 하친 조약이라고 하죠.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정확한 말로 미일 하친 조약이에요.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미일 하친 조약 예전에 그 뒤에 있는 미일 수호통상 조약 있죠. 요거와 비교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두 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메일하친 조약을 볼게요. 자, 메일하친 조약은 일단 포로순 이게 그 뭐냐면 난파되는 거 있죠. 난파된 선을 구조하고 그다음에 식품이나 연료, 식수 등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영사관을 주재하고요. 두 개의 한계를 개항한다. 예. 그리고 일방적인 체육대를 인정한 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체육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일 같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 가정에 제가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요때 이제 막부는 다이모드하고 막부 신료들에게 의견을 이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막부는 현실론에 입각해서 개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조정과 다이모드는 양이론이 득세해서 의견이 대립을 했어.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미국 측과 조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하고 개항을 했으면 다른 나라하고 형평성 입장에서 개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그다음 러시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과 또 뭐냐면 유사한 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미일 수호 통상 조약 볼게요. 배경을 보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미일 하친 조약에 영사관을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사 타운젠트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두 개 항구만 개항하는 게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개항하자 통상의 자유화를 주장해요. 그래서 막부도 또 이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통상조약 체결을 청와에게 한번 뭐냐면 치여를 요청했어.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청와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 청와의 승인을 요청한 거야.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청왕이 이걸 거부한 거야. 이거 왜 여냐? 이때 이제 이때 이 청왕 메이 청왕이 아니라 메이 청왕 전에 있었던 청왕인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때 양이론의 영향을 받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왕이 거부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다이로는 그 앞에 로주가 있잖아요. 로주는 평상시에 행정수반이고 대로는 평상시에는 간직이 없는 간직이었다가 위기 시에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간직을 다이로가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 나우스케 이 인물이 통상조약을 그냥 강행하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청와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만인 건데 물어보고는 청와가 분명히 거부했는데 일개 막부의 대도가 거부를 한 거야. 아니 하극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이론자들이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이론자들이 원래는 반막부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양이론자들이 반막부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누구와 결합되냐? 종황파와 결합돼요. 그러면 종황양이가 이때 이제 하도 부각되죠. 예. 여기에 배경이 됐던 사건이 이 가정에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통상조약을 볼게요. 예, 그 미일수호 통상조약. 이것도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 동아시아 불평등 조약할 때 미일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강화도조약, 난징조약 그거잖아요. 자, 내용을 보면 앞에 두 개 항구 외에도 5개 항을 통상을 더 추가했어요. 요코하마, 하타고타, 니가타, 고베, 나가사키. 이건 이제 항구를 있고 그리고 개항적인 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상업활동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에도와 오사카에 또 거주를 허용하죠. 그리고 치해복권을 인정하고요. 이게 불평등 조약이죠. 치해복권은 간세 자주권을 상실하는데 간세는 인정하는데 이게 양쪽의 합의 아래 간세를 매기는 거야. 원래 간세는 그 간세권 자체가 자주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매길 수 있어요. 근데 간세 매길 때마다 일본이 미국하고 협정을 맺고 간세를 매기는 거야. 그것도 미국 측은 간세를 일본 상품 들어올 때 그냥 매겨도 되는데 일방적인 거야. 일본이 미국 상품을 받아들일 때는 꼭 미국과 간세 조약을 그 합의를 본 다음에 협정 간세를 맺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개항시킬 때 간세 조약 설치할 때 협정 간세였어요. 그래서 협정 간세를 자주권 측면에서 어떤 분이 해석하신 분인데 이건 불평등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이제 막부가 통상조약 체결을 통해서 청와에 치역을 요청했지만 청와에 거부하면서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막부 세력이 됐다고 했죠. 양이론자. 그다음에 종합과 결합됐다고 했죠. 종합양인데 요때 종합양이론자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반막부 세력도 이제 결집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막부세력들, 반막부세력들, 종황량이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우스케가 그 유명한 뭘 일으켰냐? 안세이 대옥을 일으키죠. 안세이 대옥.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요거 명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황 양파들이 죽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요시다 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다 쇼인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양명학자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군국주의의 하신으로 불렸던 사상가야. 그 밑에 있는 그 뭐냐면 많은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을 가담을 했고 그리고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팽창 정책을 해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요시다 쇼인이 젊을 때 죽었는데 이게 몇 살이야? 28인가 29살 때 죽었대. 나이 젊어요. 예. 저는 나이가 한 40대 50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어떻게 죽었냐면 그 머리 베고 그 허리를 베는 노참령을 당했죠. 참수형과 함께. 그러니까 실체가 조각조각 해가지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였던 이토가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왔거든요. 아, 보니까 너무 참혹한 거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열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계기로 해갖고 이 나우스케 암살 사건이 나죠. 이게 사쿠라마 다음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나우스케는 이때 암살당해요. 예, 안서이 대국에서. 자, 하여튼 그리고 친막부 인사와 서양인 세력과 학살됐다. 이 중앙 양위파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는 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안세의 대국이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모합체 운동인데 요거 하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 인증번호는 63번이에요. 63번. 네, 63번. 자, 63번인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63번 기억해 주시죠? 자, 공모합체 운동인데 공모합체 운동은 이제 뭐냐면 그 공과 무합체 운동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의미를 아셔야 되죠.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요 공이라는 의미는 공가라는 의미죠. 공가. 예, 공가. 그래서 이 공가는 조정을 의미하는 거야. 조정. 예전은 그 청왕을 중심으로 조정을 의미하는데 청왕은 거의 무시당했죠. 예, 무시당했어요. 근데 무라는 것은 막부를 의미하죠. 예, 여기. 그래서 공과 무가 같이 정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양인운동이 확산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막기 위해서 이런 그 공무합체 운동을 전개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국을 안정화시키려고 했고 그다음 막부의 건의해볼까 종황양의론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종황양이파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때 종황양이를 이끌었던 세력들이 크게 두 세력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사스마 세력들과 또 하나가 조슈 세력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종합양이파는 사스마 세력은 온건파 세력이고 조슈바 세력들은 그 급진파 세력이에요. 예. 요 두 개 이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했는데 요때 이제 그 사스마변은 그 종합양의를 그만두고요. 공무합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요.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수변은 급진파들은 공무합체 운동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서 사스마변과 조수변이 한동안 대립을 하게 돼요. 요 운동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양해운동 전개를 가지고 볼게요. 그때 이제 조슈 번사들은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그때 이제 급진파됐죠. 그 당시 이제 그 고메이 총왕이 공무합체 조건을 통 양이 시전의 막부의 욕을 장악하고 잠깐만요. 장악하고 고메이 총왕이 이제 공무합체 조건으로 양이 시전의 막부를 요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양해를 해라. 그래서 이제 양해 운동이 확대되는데 요때 이제 양해 운동 중에 사스마본과 요것도 하나 더 써야겠네요. 공과 양이파들. 여기 청왕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 공모합체는 수용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조수병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수용을 안 했고요. 예. 자, 이런 배경하에 양해운동이 확산이 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 고메이 청왕은 누구냐면 아까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다는 그 사람인데 메이지 그 청왕 있죠. 그 메이지 청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메이지 청왕이 집권할 때는 이제 어릴 때 집권했던 거고 이 사람은 철저한 양이론자였어요.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그 전개 과정을 볼게요. 앞에 이제 조슈본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위기에 처했죠. 왜냐면 좀 전에 자기 친구였던 사스마돈이나 이 사람 다툼을 돌렸잖아요. 예.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이제 시도하죠. 시도. 그래서 시도하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켰냐? 예전에 그 예문에 나왔던 8.18 정변을 일으켰어요. 예, 8.18 정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8.18 정변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모합체 주도한 사스마 변이 그 당시 그 조수본과 구계를 이제 추방을 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요 구계라는 건 공가를 공가. 일본식 발음이죠. 공가. 공가 세력 중에 상당수 이제 뭐냐면 양이파들은 공모합체 운동에 참여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일부 소수 세력들 일부 소속 세력들이 공가 세력 중에 그걸 참여하지 않은 세력도 있어. 공가 안에. 네. 그러니까 요 세력들과 조슈본을 추방을 시킨 거야. 어디에서? 그 당시 그 청왕에 살고 있는 교토에서 추방을 시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조슈본이 반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사스마 변에서 격퇴되죠. 이게 이제 유명한 김모의 변이에요. 8.18 정변을 일으켰는데 김모의 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격퇴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러니까 막부 일정할 때는 조심을 토벌해야 됐다. 근거지를 토벌해야 됐다 해서 제1차 조수 전투를 해요. 두 번에 두어쳐서 하는데 먼저 이제 제1차 조수 전투 보면 막부는 조수의 약해진 틈을 타서 그 당시 김모의 변이나 8.18 정권인데 거의 동일한 사건이고 서양이 이제 또 뭐냐면 그 시모세키를 이제 포격한 사건이 있어요. 내국 연합군이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공격을 했는데 조슈부는 그 당시 무릎을 꿇고 번뇌 중앙 양파를 처벌하고 막부의 명령을 따를 걸 양수해요. 그래서 제1차 조수 전범은 나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서양의 4개 연합 함대가 공격해 왔다. 왜 공격했냐? 그 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서양이 이제 잠깐만요. 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시몬세키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조슈번이 그 양위 운동을 해서 그 당시 그 보복 차원에서 이제 뭐냐 많은 사람들 죽이니까 서양인들 그래서 서양의 사국 연합 함대가 시모노세키를 공격한 사건이 있어요. 예, 요거와 연결됐죠. 그래서 이때 조슈의 패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조슈분 그 양위 운동의 주도층이 하나가 뭐죠? 사스마 변이죠. 그래서 사스마 변에서는 남항옥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남아국기 사건이 뭐냐면 그날 사스마 영주가 그 당시 이제 한 마을 가다가 그 영국인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영국인이 인사를 안 해.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이제 영국인을 칼로 배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그 보상 문제에 둘러싸고 그 뭐냐면 무력 마찰을 해. 근데 여기에서 사스만이 패배를 하죠.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래는 종황 양위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종황파와 양위파가 결합돼 있었죠. 근데
요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양의 힘을 절감한 거야. 사스마 변이나 조슈군이. 그러니까 서양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양위를 벌여요. 그리고 존왕만 남게 되죠. 요 황제 그 청왕권을 강화시키려면 당연히 누굴 제거시켜야 돼요. 막부들 제거시켜야 되죠. 그래서 막부 제거 바꿔. 그래서 종황양위에서 양위를 버리고 종황만 남게 되고 막부 타도 운동이 돼요. 타막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됐다. 예. 그래서 종황양위파들이 양인원을 포기하고 개국 노동을 취하면서 군사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서양에 발달된 무기를 시모네스키 포격 사건과 사스의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그 양인원자들이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된 거죠. 예. 그 예전에 그게 기출문제 나왔고, 자 영국은 이걸 이용해서 사스마 조슈의 연합 정권을 또 제안하고, 그리고 사스마 안에서도 옹건파가 이제 물러나고요. 요 사건을 계기해서 옹건 양이론자들이 물러나고 급진 양이론자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사스와 변해도. 그리고 조수본 안에서도 처음에는 아까 이제 제1차 조수 전투에서 변내 종합양파를 처벌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종합양파가 처벌됐지만 다시 복귀를 해. 예. 그래서 얘네들도 급진파가 등장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종합양파가 이게 두 세력으로 대입해갖고 뭐냐면 대입했다고 했죠. 옹건파, 급진파. 근데 이제 사스마변이나 조스변이나 다 급진파로 바뀌게 되고 종합양위 운동이 타막 운동으로 바뀌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어떻게 일치되죠. 계기만 만들어지면 이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일단 배경을 보면 타막 운동의 배경을 보면 사스마변에서 사이고 다카모리, 오코보 도시미치 이런 사람들이 하급 무사가 번정의 실권을 장악해서 방막으로 전환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슈변에는 다카스키, 신사코 등이 하급 무사가 반란을 일으켜 번정을 장악하죠. 아까 전에 옹건의 급진으로 이제 바뀌죠. 요때 이제 기병대를 조직하는데, 자, 요때 기병대는 이 외우로 쓴 게 아니라 근데 주의할 게 기병으로 조직된 군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서양식 무기로 조직된 군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계층이 농민, 상인 등등 다양한 계층인데 요 부대가 나중에 운영해 보니까 효율적인 거야. 그 사무라이 부대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병대, 명칭만 기병대예요. 그래서 요 부대들을 이용을 해갖고 나중에 그 메이징식 할 때 그 이용을 해먹죠. 자, 하여튼 그 당시 양이파드는 번뇌 조수번 안에 호농과 연합해서 그 막부를 정벌해서 막부의 정벌 대비해서 군제 개혁을 당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사스마변이나 조수변이나 급진파들이 장악을 했죠. 정권을. 그래서 조슈마 사스마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영국이 운번 연합 정권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많이 지원을 해줘. 신식 무기를. 영국이 원래 그 특징이 그래요. 아, 세계 제국 운영하다 보니까 그는 그 자기의 우호적인 세력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갖고 예전 세력들을 타도하는데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스와 사스마 변이 비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게 무슨 비밀 동맹이냐?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사초 군사 비밀 동맹. 예, 안기해 두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교과서에도 있고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병 연합이 시행됐다. 예. 샤카모토 노만가 예. 요 사람도 외워두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 뒤에도 나오죠. 그 당시 그 뭘로 대정봉황 대정봉환이나 그다음에 사초 군사 비밀동맹을 요 사카모토 로마가 중지를 내고 맺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최근에 이제 일본인들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카모토 로마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자, 그래도 이제 조슈아 사스마 연합을 했는데 여기 비밀 동맹이다 보니까 막부가 모르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다시 2차 조수 정변이 있는데, 왜냐 조수의 주도권이 다시 통합부가 장악하니까 막부가 이제 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또 공마업체 중심의 정국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 조수 정벌을 해요. 그래서 사스마에게 출병을 요구했는데, 사스마는 이미 사적 군사 비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출병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거부를 한 거야. 그거는 뭐냐면 막부가 운번 연합 정권의 결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자, 그래서 신무기도 무장한 조슈거는 요걸 기병대라고 했죠. 예. 자, 농민과 존인을 편성된 기병대를 앞세워서 각지의 막부군을 격파했고, 요때 기병대는 영국식 무기로 장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승총 정도의 무기 가지고는 싸울 수 없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개 변에 의해서 막부군이 격퇴당했어요. 군사력이 이제 훨씬 더 막부가 약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부의 정치 권위와 군사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끝났는데,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 알려드렸나요? 예. 안 알려준 것 같은데. 예, 서포트 인증번호 마지막 알려줄게. 세 번째가 알려주면 이제 깜빡했는데, 하여튼 그 4개 알려줘도 그 3개만 써주시면 돼요. 예. 서포트즈 인증번호 50번이에요. 50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예. 그래서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사막운동 그 대정봉안부터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